붉은 달빛이 고요한 산골짜기를 물들일 무렵 여리는 풍선의 사주를 받은 자들에 의해 거칠게 납치된다. 그녀는 강제로 말에 실려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손목에 박힌 붉은 구스령 봉인이 은은한 빛을 내며 신기의 흐름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다. 바람은 잔인하게 찬 공기를 뿜어내고 여리의 머리칼은 거세게 날린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큼은 흐려지지 않는다. 여리는 끌려가면서도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고 자신의 실력이 완전히 봉쇄되지 않았음을 직감한다. 속으로는 수없이 되뇌인다. 강철이, 그는 반드시 날 찾을 거야. 이대로 끝날 수 없어. 그녀는 단순한 무녀가 아니다. 신기와 싸워온다. 날 넙덕의 가르침 아래 살아온 운명,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게 된 사람. 여리는 비록 포박당한 몸이지만 내면에서는 점차 각성의 기운이 자라기 시작한다.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누군가와의 재회가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줄 열쇠가 될 것이라는 감각이 선명하게 다가온다. 그녀는 지금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속으로 결심했다. 이번엔 결코 도망치지 않겠다고. 한편 윤갑의 몸을 빌린 강철이는 점점 윤갑과 자신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실감한다. 여리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그건 분노이자 공포였고 동시에 절박한 그리움이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던 감정이었다. 천년의 수행 끝에 인간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찼던 이 무기가 어째서 인간 여인 하나 때문에 이토록 흔들리는가? 하지만 강철이는 부정하지 않는다. 윤갑의 기억을 통해 떠오르는 여리의 웃음, 두려움에 떨던 목소리,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은 이제 강철이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생생히 피어나고 있었다. 감정은 윤갑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강철이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여리를 향한 이 감정은 이제 더 이상 윤갑만의 것이 아니라 강철이라는 존재 자체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리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감정을 다잡고 다시 뛴다. 그는 이무기이자 이제는 사람처럼 여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시각 궁안에서는 정적들 간의 싸움이 날카롭게 번져가고 있다. 김복이는 평소와 달리 조용한 분노를 안고 최원호를 찾아간다. 여리의 납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궁안에선 이미 그녀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았고 그녀의 피가 왕실을 휘젓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은 권력을 쥔 자들을 자극했다. 최원우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김봉인을 맞이한다. 그러나 그 속내는 이미 계산을 끝낸 듯 차갑기만 하다. 여리는 위험한 존재요. 신기가 강한 자는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오. 김봉인의 눈은 매섭게 번득인다. 그 아이는 희망이요. 왕실이, 그리고 원자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일 수도 있소. 말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이 싸움이 단순한 정쟁이 아님을 알고 있다. 여리를 누가 먼저 손에 쥐느냐에 따라 왕실의 주도권이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그 누구도 여리의 감정, 여리라는 한 인간에 대해 진정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 모두가 그녀를 도구로 보거나 위협으로 간주할 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무녀 여리는 다시 한번 운명의 한가운데로 떠밀리게 된다. 초굴 안 차가운 돌벽에 둘러싸인 곳에 홀로 남겨진 여리는 천천히 숨을 고른다. 그녀의 손목엔 여전히 봉인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이상하게도 신기가 내부에서 스스로 맴도는 느낌이 강해진다. 아주 오래전 넙덕이 말했던 적이 있었다. 진짜 무당은 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혼이 그것을 끌어오는 거란다. 여리는 지금 처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신의 존재를 부정했던 시간들, 운명을 외면하고자 했던 고통스러운 날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지금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전통의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신기를 받아들이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토굴 안엔 묘한 빛이 감돈다. 경비석 없이도 그녀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푸른 신기, 바위벽 틈새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리고 그 소리마저 마치 숨죽인 산령의 노래처럼 들린다. 여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무녀로서의 자신의 운명을 이제는 외면하지 않기로 한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신기를 사용하겠노라 다짐한다. 멀리서 뻗어나가는 그 신기의 파장을 강철이는 감지한다. 그건 마치 여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선명했다. 그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토굴이 있는 산속으로 향한다. 도중에 그를 막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는 윤갑의 몸을 빌려서라도 무력으로 그들을 뚫고 나아간다. 그리고 마음속에 맺혀있던 질문 하나를 마침내 정리한다. 나는 윤갑이 아니다. 나는 강철이다. 이무기였던 내가 지금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여리 때문이다. 그녀가 나를 인간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젠 나도 인간처럼 행동하리라.
그는 그렇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윤갑의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도 열이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깨닫는다. 복잡했던 윤갑과 강철의 의식은 갈라지고 이제 이 봄은 온전히 열이만을 위한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한 강철의 것이 된다. 그와 동시에 데비는 자신의 방에서 이상한 통증에 휩싸인다. 그녀의 몸 안에 팔척귀가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13년 전 업덕을 죽였던 그 악령은 아직도 살아남아 있었고 이제 왕실의 가장 약한 틈을 파고들어 새롭게 각성하려 한다. 데비는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 끌어오르는 기운에 의해 혼미해지고 방 안의 촛불은 스스로 꺼져간다. 잊고 데비의 눈빛이 붉게 변하며 팔척귀의 기운이 점점 왕실 전체로 번져나간다. 동시에 열이가 있는 토굴 역시 심하게 흔들린다. 열이는 무너지는 벽 사이로 빛을 내뿜으며 자신의 신기를 온전히 터뜨린다. 그 신기의 파장은 근처에 도착한 강철에게 정확히 닿고 그는 남은 힘을 다해 토굴의 벽을 부순다. 마침내 그는 열이 앞에 도착한다. 그녀는 놀란 듯 바라보지만 이내 입가에 미소를 짓는다. 무너진 돌더미 사이에서 마주선 두 사람. 열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의 증표다. 그토록 오랜 시간 서로를 오해하고 회피하고 잃어버렸던 감정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다.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됐는데 두 존재가 함께 운명을 바꾸려는 서사의 첫걸음이다. 열이는 강철의 품에 안기며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해한다.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입맞춤은 어쩌면 천년을 기다려온 단 하나의 화답이었는지도 모른다.